첫 번째 노트입니다. 첫 번째 노트에서는 자바 언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걸 설명해 드릴 거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문법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특히 데이터를 콘솔에 출력하는 방법과 데이터를 그 키보드로 입력받는 방법, 자바에서 그거를 이제 첫 번째 노트를 통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노트가 생각보다 되게 깁니다. 그래도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려면 그 언어가 왜 만들어졌고 언제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알면 그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바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자바라고 하는 거는 Sun이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Sun이라는 회사에 있는 두 명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자바라는 새로운 언어를 왜 만들었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사용할 언어, 사용할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인 컴퓨터가 아니라 가전제품과처럼 요즘은 인베이디드라는 용어 말고 IoT라는 용어 많이 쓰죠. 그래서 원래는 컴퓨팅 장치가 없는 그런 전자제품에 컴퓨팅 장치가 들어가고 그게 원래 예전에는 하드웨어적으로 동작했던 게 어떻게 동작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베이디드가 되겠고 요즘은 이제 IoT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컴퓨팅 장치가 들어간다는 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CPU와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CPU가 들어가야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메모리가 있어야 프로그램이 탑재될 거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팅 요소가 들어간다는 건 그런 거고 요즘 IoT에는 그런 요소 말고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겠어요? 네트워킹 요소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전등도 뭐 스위치로 끄고 뭐 이러는 거죠. 물론 얘는 아니지만 요즘 스마트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왔죠. 우리가 사가지고 내 핸드폰에서 껐다 킬 수 있고 와이파이랑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IoT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자바는 일반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는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마다 다 똑같은 CPU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CPU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우리가 CPU가 다르면 뭐가 다른 거예요? 기계어가 다른 거예요. 기계어. 그러면 우리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걔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번역을 해서 기계어로 바꿔줘야죠.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컴파일 방식이 있고 인터프리트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C++에서 사용했던 방식은 컴파일러 방식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방식에서는 소스 코드가 있으면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가 번역을 해요. 번역하면 뭘 만들어? 기계어로 된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계어로 된 코드들을 결합해서 뭘 만드냐면은 실행 파일을 만들어요. exe 파일이라고 하는 거, 윈도우에서는.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면 그 실행을 관장하는 건 누가 관장해? 운영체제가 관장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CPU들 또는 시스템들이 달라서 기계어가 달라지면은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컴파일러를 3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컴파일러, 뭐 맥에서 돌아가는 거,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는 거, 뭐 그 밖에 그 가전제품에 쓰이는 여러 가지 CPU가 이해하는 언어로 바꿔줄 수 있는 컴파일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자바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바는 컴파일러가 우리가 만든 자바 소스로 작성된 코드를 번역하면 기계어로 번역하지 않아요. 기계어로 번역하지 않고 다른 코드로 번역하는데, 이 코드는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아니라 JVM이라고 하는 특수 소프트웨어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CPU가 이해를 못하니까 얘를 실제 실행하려면 한 번 더 기계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한 번 더 번역을 해주는데 한꺼번에 다 번역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한 줄 한 줄 번역하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속도가 느리겠죠. 속도가 느리지만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자바를 만들었는데 CPU가 가지각색이더라. 근데 나는 한 번 작성하면은 내가 만든 건 CPU가 바뀌어도 똑같이 동작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이 일로 옮기면 재컴파일하고 또 동작이 달라지고 바뀌고 막 이러면은 안 되니까 한 번 번역해서 잘 돌아간다고 확인되면 CPU가 바뀌어도 똑같이 동작하는 언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우리가 작성한 자바 언어 작성된 소스 코드를 번역하면 기계어로 만들지 않고 JVM이 이해하는 코드로 만드는데 이 JVM이 이해하는 코드를 중간 코드라고 그래요. 중간 코드. 중간에 머물러 있어서 중간 코드라고 그러고 이 중간 코드는 바이트 단위로 어떤 의미가 있어서 다른 말로 바이트 코드라고도 해요. 중간 코드, 바이트 코드. 그러면 이 중간 코드와 바이트 코드는 어디서 실행할 수 있냐면 JVM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CPU들이 다 다르면 또 컴퓨팅 환경이 다 다르면 이제 자바를 만드는 이 지금 오라클인데 오라클에서 뭘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컴파일러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제는 컴파일러를 만들 필요 없고 컴파일러는 하나만 만들면 돼. 그렇죠? 중간 코드를 만든 컴파일러만 만들면 되고 뭐만 만들어주면 되냐면 JVM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JVM이 동작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바 코드를 다 실행할 수가 있고 실행 결과는 동일하다는 걸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된 거고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자바는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인터프리터 방식이다. 중간 코드를 한번 만든 다음에 그 만들어진 코드를 JVM이 한 줄씩 번역해서 실행하는 형태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느려요. 속도는 느리지만 여기서 못하는 걸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주 성능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인간이 느끼기에 뭔가 느리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워낙 컴퓨터들이 빠르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지금은 그러면 자바가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쓰이냐? 그렇지는 않고 주로 이제 웹에서 백엔드 쪽에 많이 쓰이고 안드로이드 SDK가 자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에서 애플이 아닌 다른 그런 거기서 어떤 앱을 만들 때 이제 자바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게 됐겠고 그 인베이드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특성을 가진 게 뭐냐면은 강건성을 되게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강건성이라고 하는 거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를 줄이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강건하다. 그럼 오류가 없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보다 오류에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냉장고에다가 뭐 소프트웨어로 동작하는데 오류가 나서 죽었어. 그래서 음식이 다 상해. 뭐 이러면은 신뢰도가 팍 떨어지겠죠. 그래서 인베이디드는 더 그 오류가 없어야 되는 강건한 게 일반적인 PC하고는 더 중요한 거예요. PC는 그냥 에이 하고 껐다 켜고 다시 실행하면은 그냥 별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인베이디드는 되게 크리티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건성을 되게 중요시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어떤 형식을 갖춘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많이 사용했던 언어가 C++였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지배적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으로 자리가 잡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바를 만들면서 C++하고 똑같이 만들자. 근데 C++에 있는 모든 기능을 가져올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한 요소들만 가져다가 자바를 만들 때 그 모습은 C++와 거의 유사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져 있고 그 문법은 C++ 되게 유사하게 만들어서 C++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바를 작성하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익히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해석 기반 강건성 객체 지향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지만 또 다른 이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바이트 코드는 JVM이라는 기계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다 실행할 수 있고 실행 결과는 동일하다는 걸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뭐라라고 해요. Write once, run anywhere.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컴퓨팅 환경이 있으면 거기서 정수 타입이 있다. 그러면 그 정수 타입의 크기는 뭐에 맞춰져 있을까요? 어? 어? 자료력이? 그러니까 인트의 크기는 이 컴퓨터에서 가장 최적에 맞게끔 맞춰지게 돼 있어요. 얘가 32비트, 64비트면 64비트로 맞춰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컴퓨팅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에서 정수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크기가 있겠죠. 그러면 C++ 컴파일을 만들면 그 크기로 컴파일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팅 환경이 달라지면 여기서는 인트 썼는데 오버플로우가 안 났어.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안 난다는 건 쓰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거죠. 근데 다른 컴퓨터를 가져가면 어떻게 돼? 크기가 줄어들면 이 환경은 더 작아야 되니까 줄어들면은 여기서는 오버플로우 나가지고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바는 어떻게 해요? 자바는 JVM이 실행하니까 어느 환경에 가든지 간에 인트는 무조건 32비트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 환경의 최적이 32비트가 아니더라도 32비트를 쓰게 돼요. 그럼 여기서 동작하는 코드의 결과나 핸드폰에서 또는 시계에서 동작하는 자바 코드나 결과는 항상 동일하죠. 얘 CPU에 맞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JVM이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자바는 갖고 있습니다. 그게 목표였어요. 어떤 컴퓨터에서 실행하도 결과는 똑같게. 여기서 에러가 안 나면 여기서도 에러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됐고 강건성을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C나 C++에서 경보에 해당되는 것들도 자바에서는 문법 오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법 오류로. 그래서 예전 C에서는 또 C++ 조금 다른데 int n에 뭐 10.5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 에러는 아니죠. 그렇죠? 정수의 부동소수를 대입했어요.
그럼 들어가진 않죠. 그렇죠? 정수에 부동수를 못 담으니까 들어가지 않는데 에러는 아니에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요. 그래서 자바는 강건성을 중요했기 때문에 더 문법을 특히 타입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바는 왜 이러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디서 유추해서 생각해내면 얘가 출발이 어떻게 해서 출발했냐는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아 얘는 이래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겠고 그러면 좀 더 자바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의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객체지향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또는 언어에 있는 요소들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자바는 안 갖고 왔어요. C++에 있었던 기능들도 안 갖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C++는 효과적인 요소가 있으면 얘가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도입을 합니다.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개발자에 있는 거죠. 개발자가 그 기능을 올바르게 쓰고 효과적으로 쓰게 두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있어도. 근데 자바는 그런 요소를 아예 그냥 도입을 안 하는 거예요. 도입을 안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거죠. 저는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문법이 복잡하면 내가 익혀야 될 문법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복잡한 것들 중에 실제 내가 자주 안 쓰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너무 쓰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문법이 단순하면 익히는 것도 쉽고 내 선택지가 작아요. 그러면 고민이 덜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언어는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게 좋아요. 내 고민을 덜 해도 되잖아. 포인터를 쓸까? 참조 타입을 쓸까? 값 타입 쓸까? 막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거죠. 자바는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 그냥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쓰고 싶어도 쓸 게 없는 거야. 그런 게 오히려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문법이 C++에 비해서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바가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별로 곽감을 못 받았어요. 쟤네 뭔데 새 언어 만들어서 쓰라고 말라고 그래. 그래서 별로 인기, 그냥 아무도 거들떠 안 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도 돈 받고 막 열심히 만든 건데 좀 그래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뭘 만들었냐면 자바를 가지고 브라우저를 만들어 봤어요. 그 당시가 이제 막 이 월드 와이드 웹,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웹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브라우저이죠, 거의. 그래서 브라우저를 이제 그 당시에는 몇 개가 이렇게 그때는 크롬도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자바 언어로 브라우저를 만듭니다. 핫자바라고 하는. 그런데 이 브라우저 되게 후졌어요. 후졌는데 다른 브라우저에 없었던 새로운 기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무슨 기능이냐면 자바 코드는 뭐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어요. JVM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 뭘 넣냐면은 HTML 파일에다가 태그로 자바 소스를 연결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웹서버에 그 당시에는 동적 컨텐츠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사진, 글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바 파일, 자바를 이제 우리가 자바로 작성된 코드는 .java 파일 확장자가 .java예요. 왜 C++를 만들면 .cpp 되잖아요. 근데 얘를 번역하면 중간 코드로 만들어진다 그랬고 이 중간 코드의 확장자는 .class예요. 그래서 이 중간 코드를 웹서버에 올려놓고 얘를 그 HTML 문서에서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가 어디서 실행이 되냐면은 어디서 실행될까?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다운받아서 코드가 거기 실행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브라우저에서 못하는 게 없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획기적인 거였어요.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적 콘텐츠를 웹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게 얘네들이 처음 한 거니까 그때부터 자바를 달리 보게 되겠고 자바가 급격하게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자바가 약간 밀리고 있죠. 파이썬에 비해서 뭔가 인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학습할 때 자바만큼 좋은 언어는 저는 셋 중에 골라 그러면 자바가 제일 좋습니다. 단순하고 객체적 개념을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고 어렵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 세 개에 비해서 파이썬, C++. C++는 너무 복잡하고 파이썬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파이썬 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옛날 일이지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석사할 때 랩실에서 박찬호 경기를 이런 걸로 맨날 띄워놓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게 흔한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흔하지 않고 이게 다 그 당시에는 자바로 만들어서 한 거예요. 문자 중계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좀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이 컴퓨팅의 흐름이 지금은 이런 게 되게 어떤 핵심적인 지금 변화라고 보이시면 돼요. 원래 PC가 없었는데 PC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 PC의 이제 운영 체제가 옛날에는 도스 뭐 이렇게 마우스 쓰는 형태가 아니었는데 그게 바뀐 게 되게 획기적인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획기적인 아마 일이 웹이었어요. 웹 브라우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여러분 몇 살 때 등장했나? 스마트폰의 등장이 또 생활에 되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 이제 클라우드고 이제 요즘은 이제 AI가 되게 특히 그 챗 GPT가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생활에 또 많이 변화가 올 것 같고 우리들 직업에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죠. 프로그래머가 필요할까? 뭐 이런. 챗 GPT한테 뭐 짜라 그러면 잘 짜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급 개발자는 정말 쓸모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지 않으면 AI가 대신할 거다. 뭐 이런 거고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현재 자바는 백핸드와 그 모바일 프로그램에 많이 쓰이는데 그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학생 때는 프로그래밍 연습하고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자바 갖고 하면은 가장 편한 언어가 자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C++는 너무 어렵고 파이썬은 약간 뭔가 이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좀 너무 다르고 파이썬다운 거 이게 또 모르겠어요. 뭐가 파이썬다운 건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하여튼 자바를 추천드리고요. 자바는 이런 식으로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6개월마다 버전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매년 3월과 9월에 새 버전이 출시될 겁니다. 그래서 21이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아직 9월이 안 됐구나. 9월이 되면 21이 나올 겁니다. 자바 21이 나올 거고요. 이 버전들이 새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언어가 새롭게 버전을 내면 뭔가 언어 자체에 기능을 추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언어가 버전이 업되면은 언어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도 되지만 주로 라이브러리가 개선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개선될까? JVM이 개선이 돼요. JVM이 뭐예요? 자바 코드를 실행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게 계속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전업이 된다고 해서 매번 우리가 20일 나오고 20 나오면서 자바온에 어떤 새로운 기능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익혀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가 개선이 되고 JVM이 개선되고 속도가 좋아지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바 5.0 때, 7, 8 때 되게 큰 변화들이 왔는데 그 외에는 그렇게 큰 변화들이 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새로운 것들을 넣는데 어떤 식으로 넣냐면은 프리뷰를 통해서 쓸 수 있게 해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서 한 2번 프리뷰를 낸 다음에 이제 아무도 좋다고 그러면은 정식으로 투과가 돼서 들어가는 거고 좋지 않다 그러면 아예 빼기도 하고 아니면 의견 수렴돼서 기능이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들어오기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 패턴 매칭 스위치라고 있는데 걔는 보통은 2개 버전 지나면 확정되는데 계속 프리뷰로 남아 있습니다. 요번에 21대 확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이제 계속 그렇게 바뀌고 있고 라이브러리 수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여기서도 하나 알게 라이브러리 수가 안 바뀐다고 전혀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함수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수가 변하는 거는 새로운 어떤 라이브러리가 추가되는 거지만 기존 라이브러리에 새로운 함수들이 추가가 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링 문자열 클래스에 예전에 없던 함수가 들어와요. 뭐 리피트라든지 뭐 스윕 뭐 이런 함수들도 매번 이렇게 개선되면서 그 사용자들이 요구했던 어떤 함수들을 라이브러리에 기존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기가 편한 거죠. 새로운 라이브러리에다 갖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버전들이 6개월마다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이 버전들 중에 LTS 버전이 있고 LTS 버전이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LTS 버전을 Long Term Support예요. 장기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보안 패치도 해주고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19가 나오면 18은 그냥 끝. 아무것도 안 해. 18에 대해서 얘네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잡아갖고 뭔가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판매한다. 그러면 이런 버전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버전을 써야 되겠어요? LTS 버전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계속 지원을 받고 문제 생긴 거는 패치하고 그래야 되니까 LTS 버전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럴 요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최신 버전을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 20버전 갖고 이제 설치해서 써볼 거예요. 물론 19나 20, 그 전 거를 쓰더라도 대부분의 코드는 그냥 잘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9월에 20일이 나왔을 때 20일을 설치해도 또 수업 우리 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고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수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팍 한꺼번에 많이 없앴죠. 안 쓰는 것들 이제 한번 싹 정리를 했고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게 안 변한다고 해서 라이브러리가 크게 개선이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고급 프로그래머가 될수록 라이브러리를 효과적으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라이브러리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을 필요할 때 잘 갖다가 쓸 줄 알아야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걸 직접 만들 수 있겠지만 내가 직접 만들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또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은 충분히 테스트가 되고 안전한 거겠죠. 물론 최적화는 조금 또 내 거에 안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느려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라이브러리 있는 걸 가져다가 쓰는 게 좋고 또 라이브러리 있는 걸 가져다 쓰면은 다른 사람이 코드를 읽을 때 다른 개발자가 읽을 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내가 만든 걸 쓰면은 얘가 이거 뭘 만들어 놓은 거지? 제대로 만들었을까? 막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이제 의심도 되겠지만 라이브러리 기능 쓰면은 다 알 수 있겠죠. 코드를 읽는데도 편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잘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퀴를 새로 개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있는 것 갖다 써야 되는데 우리가 학습할 때는 그래도 라이브러리 있는 것도 내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이러는 것들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 내가 어떤 응용을 만들거나 뭘 할 때에는 내가 직접 뭔가 어떤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 하더라도 만들지 않고 가져다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개의 수가 있는데 더 큰 수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 부분 갖고 A, B 중에 크면 A가 크면 A를 반환하고 B 크면 B 반환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들 쓸 수 있는데 C++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딩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자바에서는 뭐 이렇게 math.max에서 A, B, A. 그러면 A, B 중에 큰 애가 A가 유지하겠죠. 내가 얘를 함수로 안 써도 나 짤 수 있어. 짤 수 있어도 짜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가 있으면 똑같은 기능을 해주는 어떤 기능이 있으면 가져다 쓰는 게 더 깔끔하고 오류 걱정 안 해도 되고 더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코드 리뷰를 많이 해야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고 그 코드 리뷰하면서 그 개발자의 쓰는 어떤 테크닉들 그런 테크닉들도 본받아서 따라해보고 모방해보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내 스타일로 프로그램들을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짠 코드도 잘 읽어봐라. 근데 무조건 처음부터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코드 찾아서 아니면 챗GPT한테 물어봐서 답을 만들어 버리면 나는 발전을 못 하겠죠.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해보고 나 스스로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게 잘 된 건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비교를 해보고 내게 더 좋으면 기분 좋은 거고 다른 사람께 어떤 좀 더 기능적으로 좋은 게 있으면 다음부터는 나도 그 기능적으로 내가 짜게끔 연습하고 훈련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건데 자바의 장점은 그다음 말이요. 자바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법이 단순하다. 복잡하지가 않다. 이 측면이 가장 자바의 이점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니까 쉬운 언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쉽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프로그램하는 건 잘하려면 어려워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C++보다 파이썬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바가 배우고 활용하기에는 쉽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고 라이브러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흉내내보고 연습해보기에는 자바만큼 물론 파이썬도 라이브러리가 참 잘 돼 있어요. 근데 파이썬은 표준 라이브러리가 잘 돼 있다기보다는 갖다가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자바는 자체적인 라이브러리, 표준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풍부하고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 같은 경우에 내가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진 않아. 근데 내가 찾아가지고 추가해가지고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은 되게 파이썬은 많이 있죠. 근데 자바는 자체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풍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C++ 잘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C++를 지난 학기에 배웠던 분들이 많을 테니까 한번 C++와 자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차이점입니다. 타입에 대해서 되게 엄격합니다. 자바는 엄격해요. 이건 왜냐? 강건성을 되게 중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적 할당된 공간을 직접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new 하면 delete 해야 되겠고 C에서 malloc 했으면 free 해줘야 되죠. 그래서 자바는 new 해서 동적 생성을 하더라도 delete를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될까? 누가 실행을 해요? JVM이 실행해요. JVM이 실행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JVM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JVM이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C++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운영체제한테 맡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이 코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코드로 그냥 CPU로 전달해 주는 그 기능만 하는 거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바는 한 줄 한 줄 번역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알아.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파이썬의 경우도 뭘 만든다고 해서 딜리트 안 하죠.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자바도 동적 할당을 하더라도 직접 반납하지 않아요. 주소를 유지하는 타입은 있지만 포인터 연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가 쓰는 참조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C++에서 포인터 타입하고 비슷한 거예요. 값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포인터를 쓴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단순해요. 왜냐하면 C++는 포인터를 쓸 때 포인터 갖고 하는 것들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고요. 조건문과 반복문의 조건식이 반드시 불리언으로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건 뭐냐? 뭐 이 정도는 다 아시는 거니까. int n이라는 게 있어요. C++에서. 이거 가능하죠. if n. 그럼 이 n은 무슨 타입이에요? int 타입이죠. 그러면 얘를 C에서는 불 타입이라는 게 없으니까 C에서는 0이면 뭐예요? false, 거짓이고 0 이의 수는 3이죠. 그래서 이 n이 어떤 값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실행되고 안 되겠죠. C++ 넘어오면 이 n을 불리언으로 자동 바꿔줘요. 바꿔줘서 똑같이 C와 똑같은 형태의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쓰면 에러 나요. int 타입이니까.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개념을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n이 0이 아니면. 그럼 얘는 비교잖아요. 그럼 비교의 결과는 true 아닌 false예요. 자바에서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형태로 안 돼요. 그리고 자바는 어떤 타입도 자동으로 불리언 타입으로 변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조건식을 작성할 때 C++를 많이 쓰던 분들은 막 이렇게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예요? C++ C나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죠 이게? and 1 그럼 뭐예요? n과 1을 and 하면 나머지는 비트 표현이잖아요 정수가.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뭐만 남아? 마지막 비트만 남겠죠. 그 비트가 1이면 1이 될 거고 0이면 0이 돼요.
그럼 얘는 뭘 판단하는 거예요? 홀수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C 플러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바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에러 나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강건성을 중요시한 거예요. 효율성이 아니라 강건성을 자바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련이면 불련처럼 써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함수의 인자 전달은 값 전달만 존재해요. C에는 어떤 게 있죠? 두 가지 함수 전달. 값 전달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C에서는 주소 전달이 있어요. 값을 전달할 수 있고 값 대신에 값의 주소를 전달할 수 있어요. C++는 값 전달이 있고 주소 전달이 있고 참조 전달이 있어요. 자바는 값 전달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법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문법이 단순하면 나의 고민은 줄어든다. 개발자의 고민은 줄어든다. 아, 이거 값 전달로 보냈지, 주소를 전달했지, 막 이런 게 고민이고 상황에 맞게 더 효과적인 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효과적인 걸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연산자를 다중정의할 수 없다. 수입 자바는 다중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C++는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학생 만들면서도 만들 수 있는데 학생을 뭐 더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멋을 낼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막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 있어요. 물론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런 연산자들을 새롭게 정의해서 되게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도 있는데 너무 어색하게 프로그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바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 다 어디로 귀결되냐면 강건성 이런 측면에서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흘러서